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어제 2명이 극적으로 생환한 이후 추가 실종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합동 감식을 통해 침수 사고 원인을 본격 조사할 예정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지금까지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주택과 상가 10,000여 채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완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380원을 넘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품 수지는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서며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직접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우리 통상 대표를 만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새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 발표를 앞둔 가운데 외부 인사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모아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조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위해 군사 행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자리, 실종된 사람을 찾고 피해를 복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7명이 숨진 포항의 아파트에선 아직도 지하 주차장에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색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산사태 현장에서도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가장 심했던 포항의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준엽 기자. 네, 경북 포항시 인덕동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포항 대흥중학교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준엽 기자가 있는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물을 빼는 작업이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제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은 배수 장비들이 14대가 물을 계속해서 빼내고 있는데요. 지금 배수율이 85%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진흙으로 엉망이 돼 있는데요. 아침부터 해병대원들이 피해 복구에 투입돼 진흙을 퍼내서 지금은 흙길이던 바닥이 상당히 정리된 모습입니다. 이곳 아파트는 1, 2차를 합치면 주민이 800여 세대 1,700여 명에 이르는데요. 지금 전기실 침수로 인한 정전으로 상당수가 대피해 있습니다. 소방과 해경, 해병대로 이뤄진 합동 구조대 55명은 오늘 새벽 6시 20분쯤부터 수색을 재개했는데요. 밤새 차량 수색까지 1차로 마쳤고 애초에 소방이 파악한 실종자는 모두 발견됐지만 혹시 모를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겁니다. 구조대는 여러 차례 투입됐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아직 더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배수가 마무리되면 소방당국도 수색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20분쯤 39살 남성이 극적으로 생존에 돌아온 것을 시작으로 바로 옆 아파트까지 모두 9명을 구조했는데 이 중 7명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51살 어머니는 극적으로 생존했는데 같이 휘말린 15살 아들은 숨진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과수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탐문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배수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오늘 중으로 감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가 있는 곳은 산사태 현장인데 복구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포항 대흥중 뒤편에선 오전 8시쯤부터 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산사태로 많은 흙이 흘러내린 이 주변 골목길을 중심으로 복구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 옆으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 흙은 이 포대에 담겨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 한 개당 800kg짜리 포대가 70개 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작업자들은 추석 연휴 전 도로 복구만이라도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임시로 현재 도로 부분에만 명절을 셀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자루에 담아서 야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 개통은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골목길은 그나마 복구에 진전이 있지만 학교 건물 바로 뒤쪽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다량의 흙과 나무가 뒤엉켜 있고 토사 사이로 여전히 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흙에 갇힌 승용차도 아직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 유실을 막기 위해 내일까지 방수포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이 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기 배선 등 시설물과 주차장 가장자리가 파손된 학교 건물 뒤편 역시 이 복구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 포항의 경우 두호시장과 구룡포 시장 등 11곳이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이 상인들이 우려했던 추석 연휴 전 복구는 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포항시는 상인회 등과 함께 현장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군도 포항 지역 복구 작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부는 경북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해 500억 원 상당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포항 태풍 피해 현장에서 이준엽,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포항의 아파트에서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2명이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배관에 매달려 13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물이 가득 들어찬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구조대 밧줄을 붙잡고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실종 신고 13시간 만으로 39살 남성 전모 씨가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겁니다. 지친 표정에도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오는 전 씨의 모습에 지켜보던 주민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안쪽으로 보니까 그 생존자분께서 혼자 이렇게 손을 흔들고 후레쉬 비추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로폼 볼 같은 걸 하나를 몸에 지닌 채 그냥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1시간 반쯤 뒤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종됐던 51살 여성 김모 씨가 전 씨에 이어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구조됐습니다. 14시간 동안 물속에서 버텼던 만큼 저체온증이 왔지만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면 무섭게 밀려 들어오는 물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두 사람을 살린 건 천장에 설치된 배관이었습니다. 전 씨는 지하주차장 입구 근처에서 배관을 붙잡은 채 버텼고 김 씨는 아예 배관 위로 몸을 얹고 13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지하주차장 천장에 움푹 파인 구조가 에어포켓 역할을 해 배관 위에서는 호흡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거기 말고는 에어포켓이 있을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천장이 평평한 구조 같으면은 그런 게 없을 건데 이 구조물처럼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뭐 차를 밟고 올라가거나 배관을 잡고 올라가거나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침수된 주차장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전 씨는 오직 가족들을 다시 보겠다는 일념으로 오랜 시간을 버텼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완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은 신속하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무회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습니다. 재난 대응은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규모 화재나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수재의 경우 선제적인 주민 대피와 위험 지역으로의 이동 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가 이루어질 때 다수의 집단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서도 4천 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켜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비비 500억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 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도로, 댐과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겁니까? 네, 전날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의원들로부터 인선 권한을 일임받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새 비대위원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날 물망에 오른 후보가 3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포항 태풍 피해 현장을 다녀오느라 후보들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오늘 중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접촉해 의사를 타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면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최종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원내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호남 4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함께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오늘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발표되고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임명안이 의결되면 공언했던 대로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이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예고한 만큼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네요. 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즉각 반발했는데 들어보시죠.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과 별도로 민주당은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인데 정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태풍 11호 흰남노의 피해가 컸던 포항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피해 대책 등을 협의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거리를 두며 추석을 앞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도 있죠. 주요 법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와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1월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되는데요.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종부세 개정안과 함께 추진했던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전히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도 소비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 시장 상인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가락동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도매 경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인데 개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소매 시장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대목 막바지인데 이 손님들 발걸음이 드문드문 이어지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바로 옆에는 추석에 나갈 사과나 배, 과일 선물 세트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사과 5kg 한 상자에 35,000원, 배는 7.5kg 한 상자에 4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은 지난해보다 50%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 명절 대목세도 소비 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가해요. 지금 대목인데 가격들이 너무 오르고 이러니까 엄두들을 못 내더라고요. 사람들도 바글바글해서 좀 시장다운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 추석은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오셔갖고 많은 분이 오셔갖고 구매를 해주시면 가락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가파르게 오른 물가입니다. 특히 올해 태풍에 집중 호우까지 이어지면서 채소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집계한 추석 성수품 가격 현황을 보면 오늘 기준 배추 10kg 한 망에 2만 원, 무는 20kg 한 상자에 3만 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무르기 쉬운 시금치는 4kg에 6만 9천 원으로 140% 넘게 치솟았습니다. 양파와 깐마늘도 킬로그램당 각각 1,600원과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가 발표한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 8천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6.8% 올랐는데 대형마트보다 시장에서 장을 보면 9만 원 정도 더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가락동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요즘 대형마트에 가면 배추나 물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올여름 폭염과 호우, 태풍이 이어지면서 작황은 안 좋고 출하는 늦어져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를 제대로 담글 수 있을지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배추 판매대에 쌈용 맛배추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김장용 배추는 아침 일찍 동났습니다. 그나마 무는 물량이 남아있지만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무가 좋지가 않아요. 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저 김장하셔야 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시겠네요? 예, 많이 드세요. 아예 김장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주부도 나올 정도입니다. 많이 양도해야 되는데 소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조금씩 사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노지에서 수확하는 대표 작물인 배추나 무는 비가 오면 품질이 크게 떨어져 출하를 제때 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폭염과 호우로 산지 작업이 지연돼 물량 출하가 늦어지면서 재고가 부족해진 겁니다. 게다가 태풍까지 불어닥쳐 설상가상입니다. 태풍에 무와 배추 뿌리가 흔들려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는 이번 태풍으로 김장 관련 농산물의 출하와 공급, 가격 등에 문제가 예상된다며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추의 경우 최근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이제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서 산지로부터 원물 매입 후 매장에서 포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이제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후에 날씨가 관건이지만 추석 명절 이후 김장철까지 배추 수급 안정이 어려울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오전 장중 1,380원을 넘어 1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80원을 돌파해 이 시각 현재 1,386원에서 87원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1,38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4월 1일에 1,392.0원 이후 13년 5개월 만입니다.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을 돌파한 뒤 지난 한 주 1,350원과 60원을 차례로 깼고 이번 주 들어서 지난 5일 1,370원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1,380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미국이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자금이 달러로 쏠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율 급등에 따라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다시 경기 침체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0일 열리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또다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져 이 시각 현재 2,370선을, 코스닥은 76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로 불리는 삼성전자는 1.5% 이상 하락에 56,0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7월 상품 수지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엔 경상수지 전체가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 지난 7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7월 경상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흑자에 그쳐 1년 전보다 무려 85.9%나 급감했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지난 2012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게 뼈아팠습니다. 수출이 6.9% 늘어나는 동안 수입이 20% 넘게 급증하면서 상품 수지는 11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탄과 원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만큼 8월 경상수지 역시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8월 무역 수지가 되게 좀 이례적으로 큰 폭 적자를 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품 수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여기에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한동안 국내 무역은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부터는 휴게소 9곳에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오늘 확진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5,540명입니다. 어제보다 14,000여 명 줄었습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7주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8,000명, 2주 전보다는 53,000명 넘게 줄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 줄어든 521명으로 15일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위중증 환자가 580명에서 최대 850명까지 발생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6명으로 9세 이하 어린이도 1명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새로운 변이 확산 같은 큰 변수가 없으면 유행세가 당분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되 확산세가 서서히 감소하는 긴 꼬리 형태를 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다음번 재유행과 관련해선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 사이 발생하고 위력은 이전보다 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름철 재유행이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꽤 큰 폭으로 왔기 때문에 가을, 겨울보단 좀 더 늦은 시기에 다음 유행이 올 거로 예측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미 면역력을 얻었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서 유행 규모나 중증화율, 치명률이 이번 재유행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다만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도방 예방 접종을 포함한 대응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곧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라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검사나 치료에는 문제 없는 겁니까? 네, 정부는 연휴 기간 중 모두 6천여 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엔 최소 700곳 이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선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당번 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곳 이상을 포함해 3만여 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 치료병상은 4,000개 이상을 확보 중인데 추석 당일에도 2,300개 이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로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오늘부터 전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나흘 동안은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선별소가 설치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안성과 이천, 용인, 화성 등 경기 4곳과 섬진강과 백양사, 보성, 녹차, 한평, 천지 등 전남 4곳, 통도사 등 경남 1곳입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만남의 규모와 시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하순부터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계절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 수는 8월 첫 주 3.3명이던 것이 둘째 주 3.7명, 셋째 주 4.2명, 넷째 주 4.3명으로 3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계절 독감은 주로 가을, 겨울에 유행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유행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활동이 줄었던 영향입니다. 두 해를 건너뛴 만큼 올해는 계절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예측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서도 일찍 독감이 유행한 만큼 우리나라도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유행이 예상됩니다. 2년 동안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집단에서의 면역 수준이 좀 낮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의 가능성이 계절 독감의 증세는 열과 인후통, 기침 등 코로나19와 비슷합니다. 병원 진료받고 처방 약 먹으면 대부분 해결되지만 악화를 피하려면 역시 예방 접종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작합니다. 오는 21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2회 접종자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1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의 무료 접종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12일에 75세 이상, 17일 70세 이상, 20일 65세 이상 등 고령자도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만성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 환자, 영유아, 임신부의 경우는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이라든지 중증 질환, 또 기저질환의 악화로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을 같은 날 함께 맞아도 문제없다면서 예방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염두에 둔 계절 독감 대응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첫 일본 뇌염 추정 환자가 발생했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는 70대 남성으로 강원도에 있는 농장에 방문한 뒤 지난달 19일부터 발열과 복통, 의식 변화 등 뇌염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6월 남부 지역부터 개체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말까지 관찰됩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다시 등교하면서 갑자기 학교 폭력이 늘었습니다. 친구 사이의 갈등 조절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에겐 한낱 장난으로 치부되곤 하지만 피해자는 평생 악몽 같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하고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같이 온 애들이 저를 포박하고 피해자인 저희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직장을 쉬고 정신과를 다니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했더니 1.7%인 5만 4천 명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원격 수업으로 0.9%까지 떨어졌다가 2배 가까이 상승한 겁니다.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보다 피해가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등교를 못한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폭력은 줄었지만 신체폭력 비율은 14.6%로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는 압박감을 스스로 조절하고 친구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율하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편하게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부딪히게 되면은 숨 돌렸던 것들이 다시 압박이 커지면서 이렇게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폭력은 주로 같은 반 친구로부터 쉬는 시간 교실에서 발생했고 폭행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사회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고 가해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 학생부에 남기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Shattered at dawn, so far for so long feeling.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펼쳐진 파란 하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쾌청하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비교해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표정은 좋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부산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 연휴에 모두 3천만 명이 이동해 귀성길의 경우 추석 전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버스 전용 차로제는 4시간 연장됩니다. 정부의 추석 특별 교통 대책을 이동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 정부는 이 기간에 모두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해서 귀성의 경우 서울 부산이 9시간 50분, 귀경은 부산 서울이 8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귀성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다음 날과 추석 다음 날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명절로서 전년 대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한 13.4%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요. 이는 평시 주말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국도 4개 구간을 신설 개통하고 2개 구간을 임시 개통합니다. 고속도로 110개 구간과
국도 15개 구간을 교통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평시에 운영 중인 고속도로 갓길 차로 외에 추가로 27개 구간에서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합니다. 8일부터 12일까지는 버스 전용 차로제가 평시보다 4시간 연장됩니다. 서울 지역은 귀경하는 시민들을 위해 추석 당일과 다음 날엔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합니다. 철도는 평시 하루 평균 좌석보다 2만 석을 증편하고 항공은 1만 석을 늘려 공급합니다. 연안 여객선도 평시보다 15만 명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개하고 자동차 제작사들은 무상 점검도 시행합니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 나들목과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기해 과속과 난폭 운전을 단속합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간편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번 추석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추석 귀성길과 귀경길, 날씨로 인한 큰 지장은 없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보여 성묘길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일부 내륙에는 아침 안개가 예상돼 교통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오늘 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 발언을 모았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귀괴할 따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었습니다.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야당에서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 한 17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사인하는 건가요?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도 다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굳이 이 특검법까지 갈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처음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로 시작된 이 특검법이 처음에는 정치적 공방으로 그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소환까지 이어지고 결국 이 소환은 기소를 전제로 한 소환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약 18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유용이 있다, 묵시적 공조를 통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것으로 또 기소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러면 이렇게 현 정부의 파장적인 이런 그 수사를 통한 정치적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렸을 때 자칫 국민 정서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범죄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고 당내에서도 사실상 반대 목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가 모아진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서 이제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극단적 투쟁으로 정권 말기 투쟁 모습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치달아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의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정할 일이 아닐 텐데 결국 추진한다는 거는 역풍을 맞을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겠죠. 그것도 감내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 물타기 하겠다. 맞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좀 성격이 좀 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출두 요구 이것이 없었다면 과연 추석 전에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했겠습니까? 이것은 물타기 하겠다는 거예요. 자, 추석 밥상에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소환, 출석 요구를 받았어. 근데 검찰에서 만약 9월 9일 날 기소를 했어? 야,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범죄 저지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막 회자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도 뭐 문제 있대. 민주당에서 특검법 발의했대. 둘 다 뭐 문제 있나 봐. 이런 식으로 혼자만 당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방어적이고 대응적인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좀 옳은 방향이냐,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치적 혹은 뭐 정무적 가치로 봤을 때는 그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세요? 성공했죠, 이미.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YTN의 중요한 프로그램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막 하면서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럼 많은 국민들이 이 방송 보고 알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했지, 허위 경력했지, 뇌물성 후원 받았지, 이런 거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원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이미 충분하게 달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추석이라는 시점이 워낙에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서울에 있는 아들과 지방에 있는 아버지가 만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어떤 그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오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아까 이제 물타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현재 국민의힘 내 내홍 그리고 대통령실의 무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그 국정 지도를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혜경 여사를 기소하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전국을 역전시켜 놨단 말이죠. 그러면 추석 밥상에 국민의힘의 어떤 그 분열과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고 이재명 지사가 경찰에 출두했네라는 것들만 아마 우리 TV 화면에서도 워낙 좋은 뭐 뉴스거리 아니겠습니까? 계속 내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국면 자체가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불가피하게 방어적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근데 그 특검법 그 내용 자체가 허무맹랑하거나 일방적으로 뭐 정치적 공격을 위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특검법은 만약에 5년이 지나서라도 그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언젠가는 풀어야 될 이러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건 따져봐야 되는데 이 특검법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3개의 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법사위의 허들입니다. 법사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에요. 법사위에 이거 안건 상정 안 하겠어. 그럼 논의가 안 돼요. 그럼 법사위에서 일단 막힙니다. 그 어떻게 하다 이제 법사위에서 안건을 해요. 근데 법사위에서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고 처리를 안 해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된다. 과연 그것도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 좋아요. 본회의까지 상정이 돼가지고 처리했어요. 민주당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찬성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이 특검법은 발의가 안 돼요.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우리 복귀한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대응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 가능성은 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제로예요, 말씀. 제로. 예. 뭐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보강을 해드리면 우선은 이게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네. 그 법사위의 5분의 3의 의원들이 민주당과 친민주당 성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발의되고 나서 그 김도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은 5분의 3의 그 정족수를 충족한 패스트트랙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180일 이내에 이것을 처리하게끔 돼 있고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은 그 통과한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이 아니라 처리하게 돼 있어요. 강제로. 이것이 이제 그 신속 처리 안건에 관한 국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180일이면 6개월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보다 조금 더 끌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국회 통과한 다음에 대통령이 결국은 특검을 누구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특검법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다가 과연 국민 정서에 타당할 것이냐. 예. 지금 현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 60% 정도가 찬성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정권 초반기에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이런 직격탄을 쏘는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발의가 되고 나면 완성이 되고 나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현 정부와 현 집권당의 정치적인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서 이 문제는 특검을 시행하든 거부권을 하든지 간에 현 정부와 현 정권과 또 여당에게는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얘기가 조금 앞서가는 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국회에서도 논의하는 과정이 되게 순탄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해도 한 300일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330일. 그죠? 예. 330일인데 이제 법사위 때는 좀 다릅니다. 이게 그렇죠. 180일로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임위를 거쳐가는 시간이 다 줄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는 180일. 그 전체적으로 일반 다른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러면 약 1년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법사위이기 때문에 180일이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절차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특검 내용 중에 보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검찰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면 사실 뭐 이렇게 특검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결론이 안 나오는 걸까요? 뭐 없다라는 거죠. 조사할 게 없다.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관여했거나 이런 사항을 밝혀낼 수가 없다. 조사 내용 중에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 인사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친여 성향의 검사들이 이런 거 왜 조사 제대로 안 했느냐.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년 7개월 동안 탈탈 털었는데 왜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 왜 기소를 못 했느냐. 결국에는 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특검을 하자고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지난 정권 시절에 2년 7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기소조차 못했다? 이것은요 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박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특검법에 다루어야 될 내용이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당선된 취임한 이후의 혐의, 예를 들어서 관저 공사를 하는데 특혜를 줬다라는 것, 그리고 또 나토 회의에 가는데 지인 동반 의혹 이런 것들이 2가지가 있다면 그 이전 것이 하나 합격력 의혹입니다. 국민대에서는 이것을 뭐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국민 검증단으로 구성된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된 데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표절이다. 4분의 1 정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허위 합격력인데 허위 합격력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대부분 공소시효 만료이거나 그리고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업무 방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작용을 적게 미쳤다라는 것으로 해서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데 여기에는 검찰의 공소장에 이미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여사의 그 여러 가지 통정 매매라든지 이러한 의혹들이 한 50여 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나름대로 변명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변명한 내용 1월부터 5월 그 바깥에서 이루어진 또 그 범죄 의혹 행위, 주가 조작 행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동안 안 밝혀졌느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안 밝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수사하는 데가 특수부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의 최고 일종의 머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 이원석 모두가 다 특수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탄압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이원석 이번 내정자나 한동훈 장관이나 다 승승장구를 하다가 마지막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순간부터 사실상 좀 어려워졌던 측면이 있는데, 실제 간접 지휘자인 대통령과 직접 지휘자인 검찰총장 이 사이에서 일선 검사들이 누구에 좀 더 가깝게 정서적으로 작용했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우리 총장의 부인 혹은 좀 시간이 지나서 유력 야권 대선 후보의 부인 건드리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미 한 50여 차례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풀고 나가지 않으면 영영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조금만 좀 반박을 할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친여 성향, 당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친여 성향의 검찰 지휘부 라인과 그 밑에 다 친여 성향의 검사들로 다 배치를 했어요. 대략 7번의 검찰 인사를 통해 가지고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검사들이 과연 윤석열 총장 부인이니까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당신은 탈탈 털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인사권이 하나도 없는 식물총장이에요. 밑에 있는 분들 나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식의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경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사실과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반으로 타협합시다. 네. 정부의 영향도 있었으나 검찰총장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정리까지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14개 대학 교수 단체들이 모여서 그 김건희 여사의 대학 그 논문 4편을 다시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앞서 국민대가 내놨던 결과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다르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식의 반박을 해요. 이 단체가 3월 1일 날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단체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단체의 순서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조국 전 장관의 따님과 관련된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는 철회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을 촉구했던 그런 정치적인 단체다. 결국에 이분들은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김건희 여사의 노무 표절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검증을 하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증거들은 저 논문은 표절을 넘어선 그냥 베끼기 수준이 아니었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나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묵묵부답으로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사과할 거는 사과하시고 그냥 논문 반납하시고 그냥 과거에 사과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 되지, 그냥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 니들이 더 잘못 있어 라고 공격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논문 표절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럼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가정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를 갖고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을 해야지, 우리 사람, 우리 편이니까 조사하지 말고 좀 넘어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물타기 형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그 14개 교수단체들인데 그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활동을 해왔던 교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14개 단체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들의 어떤 그 참여된 분들을 가지고 모두를 폄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달을 보라고 했더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저 손가락 못생겼네. 뭐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 실제 그 달을 보자. 이 논문 그 자체를 보자. 근데 이 논문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은 사실 쉽게 검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뭐 단체 발표문을 저도 봤는데 이게 뭐 논문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느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다뤘더라고요. 그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소환에 응하진 않았는데 그건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냥 일감으로 볼 때는 국민들은 당당하게 가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더 떳떳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일감으로 딱 느껴지긴 한데, 그런데 소환 조사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 사진과 화면이 추석 내내 도배가 될 텐데 결국은 경찰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정서상으로는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수한 의도보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상처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주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것 같다라는 민주당 의원들 모두의 판단이 모아진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갑론을박은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혐의로 그 야당의 대표를 기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과거에는 막 조작하고 해서 한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은 사실인 듯 아닌 듯 한데 이 혐의 자체는 사실상 일반 그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런 정도 혐의로 설령 기소가 되어도 이것은 100만 원 미만 그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기소를 한다. 그것도 대통령 후보 경쟁자를 향해서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 분노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소환에 응한다라기보단 맨 처음에 검찰에서 그랬잖아요.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서면 조사에 응한 거예요. 서면 조사로 대신했으니까 소환하지 않겠다라고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동시에 추석밥상에 그 안 좋은 화면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피하자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좀 부담감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정도의 혐의로 소환 조사를 해? 우리는 소환에 응할 수 없어. 그러한 법적인 특권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어느 대선 후보, 어느 당대표가 이런 식의 혐의로 소환 조사 당했느냐? 어느 대선 후보가 국감장에서 위증 선서까지 했는데 사실과 다른 혐의를 받고 있었던 대선 후보 없었어요. 그런 당대표 없었습니다. 특권 의식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국민이요, 슈퍼마켓에서 과자 하나 훔쳐도 감옥 가는 세상입니다. 법 감정은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법은 누구에게나, 당대표에게나 일반 국민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소환, 출석 요구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안건을 가지고 계속 출석 요구, 소환 조사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이제 10월 달에는요 대장동, 11월 달에는 백현동, 12월 달에는 성남FC, 내년 1월 달에는 변호사비 대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현실화가 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이재명 후보 개인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지금 검찰 조사받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위증을 했거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했던 잘못된 일들에 대한 소환 조사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를, 진보 진영 전체를 진흙탕 속으로, 상당히 위험스러움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다. 이것은 민주당에게는 큰 악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통한 정치적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례만 봐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는 어느 정도의 법 속에서 민심과 법 안에서의 어떤 그 교차 이런 부분들이 일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가 당시에 굳이 본인이 국정조사 그 당시에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혹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자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때도 민주당에서는 응하지 말아라. 오히려 판만 키워주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만 깔아주는 꼴이다. 그러니까 지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점이었던 그렇습니다.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라고 해서 갔다가 상처를 받고 있고 공격 소재를 제공한 거예요. 그때 예. 당시에 말도 안 되는 돈다발 갖다 놓고 국정감사 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조직폭력배에 돈을 주었다라고 엉뚱한 돈다발 사진 찍어서 뭐 자료로 내밀고 그랬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 예. 저는 이것의 본질은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승자가 패자에 대해서 이 패자가 정치권에 남아있는 꼴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도 유능하다라는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딱 한 가지, 특수검사 출신이니까 수사는 잘할 것이다. 검찰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잘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면 결국은 정치적인 상대방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인사들을 향해서 수사의 칼날을 겨누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그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그거로 잘 된 것 아닌가? 그것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무능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그런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 벌 받아야죠. 그런데 이 혐의에 대해서도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데 이미 탈탈 많이 털었어요. 여러 번 수사를 받았어요. 반복적으로 또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사법 리스크냐 아니냐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크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4년 6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정치적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포용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법의 칼날만 들이대고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4년 6개월 이상을 끌고 갈 것이냐라는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정치긴 한데 그러면은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 혐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경찰이 야당 당대표니까 우리 이거 조사하고 소환 요구하면은 정치보복,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우리 덮어야지. 우리 수사하지 말자. 그럼 이렇게 결정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복 비서관님께서 검찰에서 탈탈 털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이었습니다. 같은 당 경기도지사였고요. 그 여당의 대선 후보였어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지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저는 똑같은 잣대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해? 라는 정치적인 공격 받는 것만으로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안 좋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 문재인 정부하의 검사였기 때문에 못 믿는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하의 검사가 하는 일은 더 못 믿는 거죠. 더 긴밀하게 밀착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논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수사를 본격화하려면 근거를 명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야당 대표다 그러면 혐의가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본인이 나쁜 짓 해놓고 빠지고 핑계대고 하네 라는 것을 분명히 잡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기소의 대상으로 놓고 보는 이러기 때문에 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수사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예. 네. 뭐 이렇든 저렇든 국민들이 믿을 검사는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제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가 발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박주선 전 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윤심이 얼마나 반영이 됐냐 이게 관심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이제 3명으로 압축됐잖아요. 네. 박주선, 김병준, 이용구 교수 이 3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의지가 담겨서 거꾸로 떨어진 거. 예.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박주선 위원장 좀 비대위원장으로 좀 추대하세요라고 한 건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박주선 위원장이 적임자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상의를 한 건지 이어서 후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먼저 상의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을 네.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내부적인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총리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우리 정통 보수파 쪽 분도 아니고 비대위원장도 지금 민주당 출신이 와서 하면 도대체 우리는 뭔가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뭐지? 라고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설득할 것이냐가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박주선 위원장이 유력했는데 네. 오전 분위기는 또 아리까리하다. 죄송합니다. 알쏭달쏭하다. 그런 식의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박주선 위원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그렇겠죠. 배제할 수가 없고 연동을 해야 되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네. 원내대표는 누가 할 것이냐라는 네네. 것과 왜 박주선 위원장이 외부에 있는 분을 뭐 모셔올 수밖에 없었냐면 내부에 있는 분들은 다 안 한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을 또 냈잖아요. 14일 날 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에 다시 비대위원회 이거 다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다시 비대위 해산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비대위원장급으로 좀 오르내렸던 분들이 싫어 나는 원내대표 할래. 직무대행을 노리는 거죠. 그렇죠. 원내대표 쪽으로 방향을 튼 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전 대표가 곧바로 또 새 비대위 출범하면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그렇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수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국민의힘에게 있어서는 또 부담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박주선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새로 올라오게 되면은 앞으로의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이 동진 정책이라고 하면서 호남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택은 좋은데 그럼에도 가처분을 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어도 정상적이지 않은 비대위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기가 외부에 있는 누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호남 자민련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민련 아시죠? 과거에 충청도에 기반을 두고 정적인 가치와 철학 없이 일종의 권력의 곁불에 연연했던 이런 정치 세력들을 얘기하고 저희 충청도에서는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당인데 호남, 영남에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호남 자민련, 영남 자민련.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의존해서 지역 정서에 의존해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는 이런 분이 계신데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발탁은 되었으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극혐했던 이런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계속해서 어떤 갈등의 전선에 서 있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주선 위원장을 선택하는 것은 호남과 일반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국민 통합의 호소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오히려 갈라치기와 배신 이런 부분의 상징성이 더 커져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 내에서도 내부적 정서적 반발이 좀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만 정치적 상대방에서는 오히려 더 반기지 않는 인물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 소환 통보에 응했죠.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경찰에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경찰발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성매매 혐의랑 알선수재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경찰 수사를 보고 결정할 수 있겠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결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면 어느 쪽도 승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권은 그 성매매와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는 공소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른 건으로 기소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대요. 무조건 이준석 대표는 기소를 하겠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권력 핵심부의 생각과 판단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고죄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 강용석 가로세로 연구소장이 성매매 의혹을 여러 가지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그 이준석 대표가 고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고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한 법적인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탈당 권유라든지 아니면은 제명을 할 수 있는 심판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정말 완전히 흔적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지금 권력 핵심부와 윤핵관들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공소시효가 성매매는 5년이고 알선수재는 7년이라서 이미 우리가 공소를 할 수 없는데, 뭐 당시에 접대를 했다고 하는 무슨 장모 이사와 김성진 대표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다. 뭐 호텔에 들어갔고 뭐 했고 뭐 이런 진술이 있다. 네. 뭐 CCTV까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소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격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어 한다. 그런 이제 분석과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전 대표 측에서는 또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렇죠. 같이 이제 법정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책을 거의 다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책을 갖고 또 인터뷰도 할 것이고, 지역을 다니면서 북코선트는 안 한대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뭐 강하게 하는 분이니까 이 난장판의 싸움은 정말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네,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북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로 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10일 시행되는 걸 앞두고 부패, 경제범죄의 개념을 확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오늘 시행령 통과로 검찰 수사권은 상당 부분이 복원되게 됐으며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이른바 검수 원복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 등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할 경우 당 전체가 비상대응 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지금 검찰이 보여온 행태에 비춰보면 공소시효 전날인 내일 김 씨를 기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추진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대국민 호객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요구조차 응하지 않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쓴 논문이 심각한 표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수 학술단체가 꾸린 검증단의 발표 내용입니다. 검증단은 사주팔자 블로그와 점집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베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증단으로 활동한 김용석 대학정책학회장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 검증단이 어떻게 꾸려지게 된 건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 7월 정도에 그 언론에서 각종 언론에서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대통령 여사시죠. 예. 논문이 유지라는 논문이 그냥 한글로 번역한 것을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상하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학회지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차에 네.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한국사립대학 교수의 연합회에 같이 검증단을 구성하자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립대학 교수의 연합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저에게 현재 대학정책학회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같이 검증팀에 들어와서 좀 검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국민대에서 문제 없다고 발표하고 난 뒤에 올해 계속해서 국민대 교수회하고 동문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본조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8월 1일인가요? 그 국민대에서 아무 표절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발표했었고 그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때부터 그러면 저희들이 검증을 좀 해보자 이렇게 네.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논문 4편을 검증을 하신 거고요. 검증이 어떤 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우선 너무 언론에 보도된 양들이 많습니다. 각종 루머 같이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있어서 모든 언론 기사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정리를 하고 우리 검증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검증단 내에 검증팀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씩 검색 작업을 했고요. 검색 작업을 할 때 단어 입력뿐만 아니라 논문을 읽어가면서 주요한 단어들을 입력해서 검색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을 통해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서 비슷한 곳들을 찾아내고 연도 중심으로 2007년도 이전 것으로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카피킬러를 돌렸습니다. 카피킬러를 돌려서 유사한 것들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사 논문 전문 학술지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논문 저희들이 학자들이 쓰는 전문 학술지가 있습니다. 예. 그 학술지에서 비슷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운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김명신 저자의 논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비교 검토하면서 검토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검토팀들 내에서 비교 분석하고 공유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요. 먼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총평요.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들 기자회견 할 때에도 대만 기자 등 외신 기자들도 왔었던데요. 예. 이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카피할 수 있는 용감한 박사학위자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박사 논문 과정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땅에 지금도 수많은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연구자들, 후학들이 있습니다. 예. 이 후학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우리 선배들이 쌓아왔던 그런 학문적인 어떤 자산들도 저희들이 다 망가뜨린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하고 선후배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네.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논문을 베꼈다 이렇게 주장했던 교수님이 있으셨잖아요. 구현상 예, 교수님이신데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어떻던가요? 저는 뭐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구현상 교수님을 감히 평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네.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전형적인 학자였다 싶습니다. 저에게 제가 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피해자로서 이제 억울해하시는 심정도 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구현상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번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본인이 피해자인 줄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검증 결과 중에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그 대학생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이트가 이제 해피캠퍼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여기 있는 리포트를 그대로 가져다 붙인 걸로 확인이 된 겁니까? 네, 뭐 제가 충격을 받았던 부분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해피 캠퍼스 정말 이거 권장하지 않 중학생들에게도 이거 쓰도록 권장하지 않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프로젝트 낼 때 아마 권장하지 않을 텐데요. 이걸 여기서 그대로 문장을 뺏긴 게 아닙니다. 그냥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뭐 점집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나 사주팔자 블로그 글도 그대로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건 저희들이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논문을 다루시고 보셨을 텐데 이 블로그 글을 논문에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이거 뭐 제 분야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학술 연구자들이 신문이나 또는 유명 사이트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이게 어떻게 자기 논문의 주제와 연결되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진술해 나가죠. 그래서 그리고 또 최소 학사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학위 논문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장님께서 보셨을 때 특별히 정말 가장 놀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굉장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논문이 학회지에 실은 논문이 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E-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논문인데요. 예. 이 논문은 저자 이름만 빼고 거의 다 통째로 갖다 쓴 논문입니다. 그 학회지를 뺏겨서 다른 학회지에 실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엄청난 일이죠. 이건 아마 그 학회지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정말 외국에서 알까 두렵고요. 학회지에 심지어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모든 학자들은 다 알 겁니다. 신뢰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네. 분석하면 표가 실리고 그 설문지가 얼마큼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 통계 처리의 신뢰도라든지 모형 분석이라든지 뭐 요인 분석이라든지 그 틀의 형태 모든 결과 심지어 이 논문의 한계점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예. 예, 어제 발표하신 발표문을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여러 루머가 있겠지만 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께 지금 사학들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대도 사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교수회는 망가지고 있고요. 국민대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이번 일로 해서 욕먹고 있지만 저는 현재 그래도 생각 계신 깨어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동문들이 분노하고 또 이 정도만이라도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그 국민대에서 이번에 교수님들이 조사 분석 결과와 그 조사위원들과 이런 것들 어떤 과정에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밝히고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의 그 동문과 교수님들과 또 그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증단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우린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고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국민대 현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주장은 그 사회대개혁 연합회인가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마 비난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가 이번 분석에 검토는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교수회 회장님들이 단체거든요. 예. 전국에 110개 사립대학 회장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심지어 국민대 현재 교수회 회장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증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런 공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학술원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술원에 우리나라의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학술원이지 않습니까? 학술원에 참여해 달라고 공문도 아마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에서 보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고요. 보내서 그렇지만 검토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꼭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 견해보다 진실이 더 큽니다. 진실을 정치적 생각이나 견해가 앞설 수가 없습니다. 견해가 다르더라도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게 우리 학자의 양심입니다. 거기에 왜 정치적 경향을 따지고 또 색깔을 더집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저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이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정치적 경향을 따지고 색깔을 더집히는 것은 물타기이고요. 못난이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건 이 문제는 진실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왜곡이냐 이런 것으로 논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실을 봐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검증단의 발표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검증단으로 활동하신 김용석 대학정책학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태풍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한 뒤 도로와 댐, 제방 등 주요 시설과 침수된 주택, 농경지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재난사회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오는 만큼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자신이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새벽 6시를 기준으로 사망이 10명, 실종 2명, 부상 3명 등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경북 포항 남구 인덕동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던 7명이 숨졌고 남구 오천읍에서도 지하주차장에 차를 옮기러 갔던 6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 남구 오천읍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주에서는 주택 토사 유입으로 80대 여성이 매몰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육군 장병 3천여 명이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육군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태풍 흰남노 수해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해 20개 부대 3,3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흰남노의 영향으로 4,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걸로 파악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어제 오후 3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의 흰남노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가 4,100여 건이 집계됐고 추정 손해액은 336억 4천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직접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통상 대표를 만난 백악관 경제정책 책임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안더큰 통상교섭본부장을 백악관에서 맞은 건 미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디스 위원장이 한국 강요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디스 위원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자는 데 대해서는 NEC 위원장하고 지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기로 지금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최대 수혜국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등 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안 본부장은 이번 사안이 한미 두 나라 신뢰 문제로 앞으로 있을 통상 문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통상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생기는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통상대표의 방문에 맞춰 백악관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 take their concerns seriously, as always, and we certainly stand ready for serious consultations. We'll have more details in the coming months as we begin the domestic rulemaking process.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 수정이 필요해 행정부가 아닌 상하원 의회 설득이 최종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안더큰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 일정으로 공식 협상 상대가 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납니다. 여기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협상 방식과 일정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조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원전이 현재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원전의 안전을 위해 군사 행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른 포격으로 자포리자 원전에 심각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원전이 현재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포격 때문에 원전의 전력 공급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경우가 여러 차례였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의 전력 공급이 안 돼 냉각 시스템이 망가지면 핵 연료봉이 녹아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사찰 결과를 보고하며 매우 파멸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are playing with fire and something very, very catastrophic could take place. 그러면서 원전에서 더 이상 군사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며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UN 사무총장도 원전 주변 비무장지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양측의 군사활동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원전의 포격을 상대방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одолжает провокации на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угрозы техногенной катастрофы. Бо саме російська військова присутність поставила Запорізьку станцію на межу радіаційної катастрофи, то ми можемо підтримати таку демілітаризовану зону захисту.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속에
잇따른 폭격 사태로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IAEA 사찰단 14명이 도착해 조사에 나섰지만 원전을 둘러싼 포격과 군사 활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날은 무척 쾌청하지만 가을볕이 다소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기온도 빠르게 오르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1에서 2도가량 더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얇은 겉옷을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 등으로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 광주와 대구, 부산은 29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도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양호하겠지만 점점 오존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에 온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